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드디어 호적수를 만난 걸까요?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이던 TFX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정상적인 모습이라 일각에서는 KF-21이 라이벌을 만났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달리 정작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이른 시일 내에 저희 꺼리튜브에서 완벽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TFX 칸이 어떤 전투기인지 사전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개된 TFX 칸의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영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영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내용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영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 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 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파운드급이 고작입니다. AI-M120D 암람 내지 JDAM 4발을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슈퍼카라는 비유가 전투기에도 들어맞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입니다. 오죽하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세대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F-22A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5,000달러에 육박합니다.
한 시간에 1억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6,000달러, 하나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유지 보수 절차, 고유항공 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F-22 퇴역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비용은 약 2,900만원, F-A-18 슈퍼호넷은 약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세계 방산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V, F-15EX와 4.5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의 라팔, 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KF-21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가 바로 추중비입니다. 엔진의 파워 대비 기체 중량을 나타내는 추중비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추중비가 높은 게 만능은 아니지만 4.5세대기의 장점이 빠른 기동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전투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F-16V는 프렛 앤 위트니 F-100PW229 또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0 G129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에 따른 추력 차이는 있지만 평균 29,000파운드의 추력을 갖고 평균 전투 중량을 고려했을 때 추중비는 1.2입니다. 흔히들 추중비가 1을 초과하면 엔진의 추력만으로 전투기를 수직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비유하는데요. 50%의 연료를 탑재한 F-35A의 추중비가 1.07로 간신히 2를 초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F-16V의 기동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반면 F-15EX는 최대 추력 29,500파운드의 GF-110-129 F터버너 터보팬을 탑재했고 추중비는 0.93 남짓입니다. 초기형 F-15는 공중호 세기로 설계되었지만 후기형으로 갈수록 공격기와 전투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폭장량이 늘어나는 대신 추중비는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F-15K를 전폭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KF-21의 최대 라이벌로 평가받는 라팔의 경우 스네크마 M8082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추력은 17,000파운드로 동급 기종 대비 다소 낮은 편인데요. 추중비도 가장 보편적인 라팔 비형 기준으로 0.98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까지 라팔이 방산시장에서 외면받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은 같은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E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익면하중이 작다는 이점 덕분에 수치상 추중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치로 치환하면 약 1.15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3중 FBW, LEX, 가변 캠퍼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듬각 기동력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와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F-16V가 미국, 라팔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팔은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
AIM-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V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식인데요. 반면 KF-21은 후기 기종인 만큼 유럽제 MBDA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처럼 전투기와 전투기 무장을 모두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면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공대지 대함 전 영역에 걸친 전투기 무장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정도뿐인데요. 그 외의 나라의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F-16을 운용 중이었든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든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또는 여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무장 수입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KF-21과 함께 대한민국산 전투기 무장을 채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다국정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나토에 소속된 많은 국가가 자국 방위 산업의 맥락에서 방위 산업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KF-21의 구매 조건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튀르키예의 흑해 영향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해상망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일 만큼 엄청난 타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절반은 파란 하늘, 나머지 절반은 노란 밀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밀 생산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혹독한 식량난이 불어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로인 흑해를 틀어막고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상강도가 이보다는 제정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깡패짓에 해방을 놓은 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흑해의 유일한 출구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튀르키예 해군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이는 결론적으로 튀르키예가 남유럽,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함대를 이용해 흑해의 경찰 노릇을 했고, 주도권을 갖고 흑해 항로 보호를 위해 러시아와 협상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신이 내린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7단계 아래인 13위로 평가받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만 13위지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튀르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협업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업체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튀르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뽑을 정도입니다. 형제의 나라로서만 튀르키예를 바라본다면 함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는 직격탄입니다. 특히 방산시장에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 MMU는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위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이를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튀르키예산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인 최강위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번개풀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TFX는 본래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21 개발 사업, 통칭 KFX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AHX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차게 까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1 웅비,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맨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나간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TFX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튀르키예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숴줄 때입니다.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 CAATSA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 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승전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5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한 건데요. 물론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TB2 등을 개발하면서 드론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드론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TB2는 어디까지나 중형 무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장 6.5m, 전폭 12m의 제법 큰 크기이지만 애초에 프로펠러 추진 방식인데다 폭장량도 150kg에 불과한데요. 또한 최대 속도 시속 220km, 순항 속도 시속 130km의 느린 속도에 최대 상승 고도는 7600m, 최대 운용 시간은 27시간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 우수한 중형 무인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당장 2014년에 배치된 TB2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앞선 이스라엘의 IAI 헤론조차 최대 속도는 시속 207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최대 상승 고도는 1000m, 운용 시간은 52시간에 달합니다. 심지어 헤론의 최대 적재량은 250kg으로 TB2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B2가 활약할수록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증명된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전에서 TB2로 정상적인 국가의 방공망을 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TB2는 핵심 전술이 아니라 상황을 반전시킬 묘책에 사용할 만한데요. 그런데 크즐레마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은 물론 한국까지 차세대 첨단 무기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인데요. 일례로 크즐레마의 스펙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운항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비행에는 3800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25TLT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하 0.9에 달하고 순항 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초음속 버전에는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TF6000 또는 우크라이나산 AL-32F 터보팬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AL-32F만 봐도 F터버넛이 최대 출력이 무려 9259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하면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즐레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나마 1.5톤의 적은 폭장량과 5에서 6시간의 운용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점인데요. 하지만 인명손실 걱정이 없고 무인기 특유의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내로라하는 군사강국들에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느릿느릿한 드론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처럼 기동하는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의 상비군은 42만 5천 명 내외로 6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70% 수준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유지 중임에도 복무기간은 6에서 12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적 상황은 아주 희귀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튀르키예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를 남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 이란과 더불어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금 대대적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튀르키예 군사력 강화에 기반이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타이 전차와 T-15 프루트나인데요. 우선 알타이 전차는 한국이 K2 흑표의 기술을 지원해주면서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첫 국산 전차입니다. 크게 보면 K2의 사촌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T-15 프루트나는 한국의 K9을 튀르키예가 현지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막대한 군사기술력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알타이 이전만 해도 튀르키예 육군의 주력은 3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 2A4와 M60T 사브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육군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2,300여 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전차 물량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레오파르트 1이나 M60 같은 2세대 전차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M48 같은 1세대 전차가 치장물자로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즉 3.5세대 전차로 기갑 전력의 대부분을 구성 중인 한국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만 내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타이 전차 1000대 양산을 예고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루트나도 280대를 보유한 현재 규모에서 100대를 추가 도입해서 질적, 수적 주력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 전차, 자주포 등 지상 전력 대부분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산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면서 비로소 완벽하진 않아도 자주국방이란 걸 시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고 튀르키예는 자주국방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이 있었고 당장 공군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공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크즐레마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군사적 성장과 굉장히 유사한 광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포스트 스톨 기동은 곧 포스트 스톨 매뉴벌, 다시 말해 실속 후 기동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말이 어려운데요. 실속은 항공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력을 발생시키지 못할 만큼 느려지거나 최대치 이상으로 받음각을 높였을 때 항력이 급증하면서 조종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걸 말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동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고 설상가상 핸들까지 잠기는 상황과 유사한데요. 그런데 전투기는 이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스트 스톨 기동은 이론상 도그파이트 도중 적기의 뒤를 잡힌
이른바 데드식스 상황에서 극단적인 바듬각을 유지해 일반적인 비행이라면 불가능했을 방향전환과 급격한 기동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컨대 의도적 실속으로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 적기가 자신을 지나치게 만드는 오버슛 등을 유도하는 건데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추중비일이 넘어가는 엔진 추력과 기체 내구도 뛰어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포스트 스톨 기동은 전투기의 기동력을 증명하는 일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포스트 스톨 기동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익숙해진 코브라 기동이 있습니다. 코브라 기동은 고속으로 비행 중이던 전투기가 순간적으로 수직에 가까운 바듬각을 취하면서 전진 속도를 급속도로 줄이는 전술 비행입니다. 적기가 바로 뒤에 붙은 데드식스 상황에서 급격한 감속으로 오버슛을 유도하거나 공격을 회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속도를 줄인 후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였던 로겔 인터내셔널은 코브라 기동 같은 포스트 스톨 기동이 공격 기회를 2배 이상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승률 역시 3배 이상 향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전술 기동 하나로 얻을 수 있는 효과임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고효율인데요. 이외에도 코브라 기동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풀비트 기동, 몽고스 기동, 양력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채 비행하는 무중력 기동 등 전투기의 발전과 함께 포스트 스톨 기동 역시 발전해왔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데요. 그러나 현대 공중전에 접어들면서 포스트 스톨 기동은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다수 교전에서 포스트 스톨 교전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공중전 교리가 발전하면서 포스트 스톨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기체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컨트롤전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의 포스트 스톨 기동은 방어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격자의 입장에서 더욱 유효해졌는데요. 최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50에서 100지에 달하는 기동이 가능한 데다 근접 신관을 탑재해 직접 피격하지 않아도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보라매에도 탑재되는 MBDA 미티어의 경우 최소 마하 4 이상의 속도와 100에서 3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갖췄는데요. 게다가 관성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 등의 유도 장치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궤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날아가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300km 밖에서 움직이는 미사일로 적기를 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포스트 스톨 기동같이 기체의 내구 한계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전술 기동을 펼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성능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게 비단 서방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PL-15는 마찬가지로 145에서 300km에 육박하는 사거리에 마하 4 이상의 최고 속도, 액티브 레이더 어밍 등 고성능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유럽의 MBDA가 독보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PL-15 역시 세계 최정상의 한자리를 단단히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미국조차 PL-15에 대응하기 위해 AIM-260 JATM 개발을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AIM-260은 기존 제식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AIM-120 암람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 공중전의 승패는 사거리 싸움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마저 급하게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면 말 다 했는데요.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다름 아닌 F-35입니다. 애초에 단발기인 F-35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추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기동력 측면에서는 고성능 쌍발기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추중비 계산상 4.5세대인 KF-21보다도 떨어지는데요. 이는 F-35가 월등한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근접전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사거리만 길면 장땡이 틀림없는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단정을 내리기 전에 F-35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분류 방식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F-35는 독보적인 하이급 전투기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나 5세대 전투기 기준 미국에서만큼은 F-35는 로우급 전투기입니다. 현존 최강의 제공기 F-22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F-35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제공권 장악의 보조 역할인데요. 하물며 F-35는 전반적인 기동력만큼은
고성능 4.5세대기보다 뒤떨어질지언정 코브라 기동 같은 포스트 스톨 기동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포스트 스톨 기동이 중요하다는 증거인데요. 미사일이 발전한 만큼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패 기만 체계 역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KF-21 역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EW 수트 같은 전자전 기만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수준은 단독으로 저강도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곧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스스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작전 시 전투기 편대에 빠질 수 없는 공중조기경 보통제기까지 동원되기 시작한다면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현대 4.5세대 이상 전투기라면 기본적 소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미국 랜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AIM-120 암람의 평균 명중률은 고작해야 4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 고도에 따라 사거리의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50km 이내의 회피불능 구역 NEG 이내가 아니라면 명중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속을 오가는 전투기에 이 정도의 거리는 도그파이트가 시작되는 초근접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장거리에서 먼저 적을 포착하고 요격을 시도하는 건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절대 무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공권 장악은 전투기 간의 근접전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초근접전에서 극한의 기동으로 상대방을 포착하고 근거리에서 IR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베트남전 당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대명사인 AIM-9의 명중률이 13% 내외임을 감안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KF-21 보라매가 보여준 고바등각 기동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KF-21은 블록3까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기체입니다. 극한의 기동성과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아마 생각나는 전투기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F-22 랩터입니다. 이제는 KF-21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KF-21은 불미스러운 일로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추문으로 KF-21 보라매의 성능이 저평가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이 대한민국에 SM-6 함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한 데 이어 요청 2년 만에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까지 결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M-9X 슈퍼사이드 와인더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 42기와 관련 설비 그리고 10기의 공중전 훈련용 모의 미사일 등으로 총 5,210만 달러, 하나 약 675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초 중국의 정찰위성이 미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F-22가 격추에 동원했던 바로 그 미사일인데요. 가격은 한 발당 6억 원이 넘는 값비싼 미사일이지만 단언컨대 현존하는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미국이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쯤이면 많은 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중국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AIM-9X 판매가 결정된 같은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소통 채널을 복구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정상은 미중 대립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신냉전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AIM-9X 판매 결정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실제로 판매 논의를 주도한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성명문을 통해 AIM-9X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동맹국의 안보 강화와 함께 미국의 외교 목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날 DSCA가 6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함대공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걸 감안하면 말이 어려울 뿐이지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현작태를 보면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태평양 영내안보에 대한민국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 왜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전쟁에 이끌려 다녀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태지역은 다시 말해 남중국해 일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된 말로 대만이 중국에 먹히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태평양 진출로를 가로막히게 됩니다. 게다가 AIM-9X 도입은 앞서 말한 대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성장을 우리와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확장 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미국을 최대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제공권장악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AIM-9X는 개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더욱 성능 좋은 공대공 미사일의 유무가 중요한데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여 군사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 군사력 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 2023 기준 중국의 전술기 보유량은 최소 1626대에 육박합니다. 외부에 알려진 물량만 이 정도인데요. 물론 이 중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60년이 넘은 젠7이나 주력에서 밀려난 지 오래인 3세대기 젠8, A, B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젠10, 젠11, 젠16 같은 4세대에서 4.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성능 자체는 의심스럽지만 아무리 그래도 물량이다 보니 충분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사시 우리 군이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한 발에 한 놈을 보낼 수 있을 화력과 정밀함이 필요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기 숫자는 대략 422기 내외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술기 전체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이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북부 정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공군의는 대상 지역의 공중을 통제하고 적군의 공중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지휘 및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상황인식과 작전의 효과적인 실행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건 적의 눈을 빼앗는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게다가 공군 우위가 확보되면 공중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대로 지상에서는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교리가 북진 점령 후 방어에 맞춰진 대한민국의 전술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제공권만 장악하면 압록강을 따라 매우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이라는 천연방어선은 중국과 한반도를 나누는 중요한 경계선이지만 폭이 좁은 곳은 70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하 난이도 역시 낮은 편이라 제공권이 수반되어야 여기서는 중국 북부정부 지상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건 결국 정찰 및 탐지 활동이 자유롭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일례로 탐지거리만 370km에 달하는 우리 공군의 2737 피스아이라면 평양상공에서도 다롄시와 선양시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선양시에 위치한 중국 북부정부 공군의 사령부를 손바닥 들여보듯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부정부의 해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로켓군 65기지 역시 선양시에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하는 한 제공권 장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북한의 처참한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병참의 상당 부분을 공중수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감안해도 제공권 장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에만 의지하다 보급체계가 박살난 사례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군을 통해 너무도 뼈저리게 배워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공권 장악은 직접적인 교전부터 지상군 지원, 방어선 구축, 그리고 적의 전략무기 사용 억제와 보급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역 내 안보에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FA-50부터 AIM-9 계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왔습니다. 바로 AIM-9LM입니다. 최소 사거리 4.8km, 최대 사거리 35.4km에 이르며 최대마 2.5의 속도로 비행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적을 추적하는데요. 심지어 오레스펙트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한 AIM-9L부터는 적기의 배기구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도 라곤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학 필터의 개선과 함께 향상된 적외선 시커로 항공기 표면의 마찰열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4개의 카나드가 각자 구동하기 때문에 최대 30G에 달하는 기동력을 보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30배에 달하는 급선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AIM-9L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80%에 달하는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덕에 AIM-9L은 같은 계열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었지만 오직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만 판매되었는데요. AIM-9M은 여기서 추진체와 추적 시스템을 개선했고 기만체 저항력과 IRCCM 등 전자전 능력을 더욱 향상한 모델입니다. 이 전자전 방어 능력은 AIM-9 계열 미사일의 가장 최신형이자 관련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AIM-9X 슈퍼사이드와인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AIM-9X부터는 카나드가 보정형으로 바뀌고 추진부에 추력 편향기가 탑재되면서 방향 전환 능력이 더욱 자유로워졌는데요. 이 덕에 AIM-9L보다 1.6배 이상 향상된 50제 고기동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쯤이면 전면으로 발사해도 90도로 급선회해 후방 해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이런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아울러 조준선박 추적 기능, 일명 HOBS를 탑재하면서 90도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방뿐만 아니라 측후면까지가 전부 AIM-9X의 타격 범위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AIM-9X 초기형을 F-15K와 함께 도입했고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억소리 나지만 세 차례나 도입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은 블록 20부터 KF-21은 블록 1부터 AIM-9X를 탑재하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KF-21은 이로써 미티어와 아이리스-T부터 AIM-9X까지 미국과 유럽이 자랑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술적 다양성이 넓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각 국가의 미사일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러 국가와 상호 교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양한 무장을 국산 전투기에 운용할수록 대한민국만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개발진들은 KF-21 개발이 완료된 이후 5년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X와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을 추진 중이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와 유사한 덕티드램Z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무장통합과 운용 경험이 대한민국의 개념적 지평선을 넓힌 덕입니다. 쉽게 말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미국이나 유럽에 전혀 뒤질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KF-21 보라매 뿐만 아니라 T-50, 나아가 FA-50 개발에서도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무리라며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개념의 확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대방사유도탄의 자체 개발에도 돌입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AGM-88G, AARGMER, 통칭 팜의 최신 모델을 KF-21에 통합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단계에서 방어하기 위한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데요. MD 시스템의 전통적인 종말 단계 방어로는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탄도미사일의 추진 구간에서 격추할 수 있으면 부수적 피해는 물론 요격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은 기술적 어려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투기 무장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증일 텐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